여러분, 쉬는 날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험은 봐야 되니까 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선생님을 이해해주고, 또 너희들이 내가 지난 영상에 너네들이 했던 말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다고 얘기해서 또 그걸 또 마음 아프게 생각해주는 몇몇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또 영상도 잘 들어주고 예쁜 말을 해줘서 사실은 또 기분이 또 그거 듣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내가 하는 노력이 정말 보여지지는 않지만 헛된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아무튼 너네한테 좀 많이 고마웠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수업을 합니다. 자, 우리 왜 지난 시간에 1910년대 식민통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1910년대, 20년대 식민통치와 함께 이 식민통치를 저항하는 민족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1930년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요. 배경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인데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유, 만주를 침략하게 하려고 하는 공격을 한 이유는 바로 1929년에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대공황을 각국의 나라들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을 하는데, 미국은, 영국은, 프랑스는 이런 식으로 각자의 고민을 헤쳐나갑니다. 근데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은 식민지 경제를 묶어서 탈출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식민지가 약한 나라들은 군수산업을 넓혀서 군수산업을 육성해서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내재된 그 군수산업을 밖으로 표출하려고 하는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요, 세계사 할 때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어쨌든 세계 경제 대공황에서 일본은 전체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전체주의는 모든 국가가 하나로 움직이는 국가 중심의 시스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국가 중심으로 사람들을 쫙 모으기 위해서는 바깥에 적을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적은 만주였고요. 두 번째 적은 중국이었고요. 세 번째 적은 태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왜 우리 일장기라고 하죠. 아니지 이거 제국기라고 하죠. 일본 기가 있고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모양의 깃발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해외로 뻗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래서 하나로 뭉쳐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너희들이 희생을 해도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붐업시키는 겁니다. 그 붐업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이었던 거죠. 식민지 조선. 조선의 공업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공업화는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업화가 아니라 일본이 대륙 침략을 할 때 필요한 병참 기지화를 위해 만들어내는 공업화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그 물건을 수탈하기 위해서 병참기지, 군사작전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를 공급하는 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을 공업화합니다. 조선의 공업화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요 점선이 바로 뭐냐면 화학이고요. 맨 첫 번째가 화학, 그 다음에 요 실선, 요게 금속, 그 다음에 요 밑에 선이 식료품. 이게 컬러가 아니어가지고 보이니 근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방직입니다.
화학과 금속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화학과 금속은 중공업이고요. 그 다음에 방직 식료품은 경공업이에요. 그럼 딱 봐도 화학과 금속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중공업 중심으로 발달을 했고요. 식료품과 방직은 적게 발전을 합니다. 중공업은 군수공업이고 경공업은 일반인 사람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비중이 적어진 거죠. 근데 이 비중은 한국인의 경제 성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일본 기업가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소비시장으로 삼기 위해서 소비시장으로 삼기 유리한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이거 둘 다 한반도예요. 한반도 중남부 지역은 소비시장으로 만들기 유리한 지역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중남부에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 중남부가 어디냐면요. 경기, 충북, 그 다음에 평남 요런 부분, 아니다. 식료품이니까. 요런 데에다가 중남부 지역에다가 주로 경공업을 발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북부지방은 뭐가 제일 많아요? 북부지방은 지하자원과 그 다음에 전기가 풍부한 북부지방. 그게 어디예요? 함남, 그 다음에 황해, 이런 데에다가는 뭘 만드는 거예요? 중화학공업, 즉 군수산업을 발달시켜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산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 초에는 식료품이라든지 방직공업이라고 하는 경공업의 비중이 높아졌었는데 30년대 말에 되면서 점차 철광석 등의 중화공업이 어떻게 하냐? 됐다. 중화공업이 높아집니다. 비중이.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산업이고 이것은 일본을 위한 산업이었죠. 왜냐하면 경공업 같은 경우는요. 일본 기업이 늘어나는 거니까 일본 기업을 위한 공업이고요. 중화공업은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륙 침략을 위한 공업화가 추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193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적 수탈을 하고 있었잖아요. 한반도를 병참 기지화하면서 공장을 사용하고 여기에 소비시장을 사용하고 여기에다가 자국의 기업인들을 진출시켜서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작업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1937년과 1941년, 41년 뭐가 더 활발해져요? 1937년, 41년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인적, 물적 수탈이 더욱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 수탈 그래서 일본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국가를 총동원한다라고 해서 국가 총동원법을 실시합니다.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국가 총동원법을 실시하는데 이거는 일본과 조선에 적용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국과
그 다음에 조선에도 국가총동원법을 실시하여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에게 수탈해 가는 거는 물적 자원, 그래서 금, 철, 석탄 등의 지하 자원을 약탈하고요. 전쟁의 전선, 전쟁이 점점 확대되면서 봉출이라는 이름으로 식량, 사람들의 식량도 가져가고요. 고철이라고 하는 건 문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문고리 나왔네 벌써.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 가마솥 이런 거, 가마솥, 녹그릇 이런 것까지 모두 강제로 거두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지금 쭉 서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 쭉 서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그 집에 있는 녹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각 가정에 있는 녹그릇을 강제로 거두어서 이 녹그릇으로 총알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밥그릇까지 뺏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식량도 뺏었잖아요. 나중에는 식량을 뺐다 너무 많이 뺐으니까 이 식량을 배급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정해놓고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다 일본이 전쟁의 물자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물건만 가져가면 괜찮은데 사람도 가져갑니다. 첫 번째, 징용이라고 하는 건 노동력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가져가는 징용법으로 국민 징용령을 통해서 한국인을 강제로 한반도 북부, 일본의 광산, 군수공장 같은 곳으로 보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섬. 내가 요즘 이렇게 자꾸 기억이 안 나요. 그 섬. 그 섬이 뭐 어디였지? 군함도. 영화 군함도의 배경이 바로 이런 거죠. 일본의 광산이나 일본 한반도 북부, 그 북쪽에 있는 광산지대나 군수공장 등으로 보내집니다. 국민징용령. 그 다음에 군대를 지원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도 안 하니까 이제 징병까지,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가는 거고 징병은 끌려가는 거죠. 청년들을 전쟁터에 내몰았습니다. 또 여자 정신대 근로령을 만들어서요. 1941년부터 조선의 여성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극악무도한 여성 인권 유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위안부의 형태도 있었지만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공장에 끌려가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아니면 중국 같은데. 그래서 공장에 끌려가서 뭐 하냐? 군복 만들고 군화에다가 그 끈 묶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린 학생들도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 가가지고 단추구멍에다가 단추 달고 이런 작업들을 시키면서 정말 국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가가 나의 국가여야 해요. 다시 얘기하면 당신은 일제가 강탈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이거에 대한 인식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일제는 강탈한 게 아니야. 일제는 너희의 나라야. 라고 하는 걸 국민의 머릿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흡수시키려는, 그러니까 너희는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야 라고 하는 흡수시키려고 하는 동화 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저지른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고 일본의 승리는 너희의 승리야 라고 하는 걸 어린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식민통치에 순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입해 주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요 방법. 교육령을 그러니까 교육령을 공포한다라는 거, 교육령을 발표하면서 이 교육령 속에 한국인의 식민 통치에 순응할 수 있는 수준 낮은 교육을 실시하고 2등 국민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교육령을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일본어를 국어로 삼고요. 조선어는 별도의 과목으로 선택해서 지금 너희들이 국어라고 해서 우리 말을 배우고 있고 제2 외국어라고 해가지고 일본어나 이런 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별도의 과목으로 조선어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말을 일단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뿌리부터 너희는 우리와 다르고 열등감이 있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역사 왜곡을 시킵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식민사학이라고 합니다. 식민사학. 한국인들의 민족적 의식을 말살하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미개한 민족이야. 그리고 너희의 열등감이 있어. 너네들은 그거밖에 안 돼.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한국인의 냄비 근성. 너네는 민족적으로 냄비야. 그런 말 되게 싫어요. 왜냐면 냄비라는 표현을 쓰는 게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민족적으로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민족적으로 깔아뭉개는 말을 씀으로써 너희들이 식민지배를 받는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정말 미개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예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한국 역사를 그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 역사 내용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그 역사적 내용에 왜곡된 부분들도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너무 많이 건드려놔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대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굴 같은 것도요. 역사 발굴 같은 것도 일본이 먼저 하는 바람에 그 증거 같은 것들을 다 무시당한 채 발굴되는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다보탑이라든지 불국사라든지 석굴암이라든지 아니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라든지 이런 고대 시대의 물건들이 많이 훼손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정체성론, 그러니까 식민사학의 3가지 쟁점이 이런 것입니다. 정체성론이라는요.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이 뭐야? 이게 아니라요. 정체되었다. 멈춰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는 개항 당시, 그러니까 개항을 했을 그 당시에, 개항을 언제 했어요? 1876년에 했죠. 그 당시 우리 사회의 발전 단계는 고대의 일본의 발전 단계와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계를 만들어주고 공업화해주고 산업화해주고 하는 거는 일본이 먼저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역사는 멈춰 있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의 고대사의 왜곡을 갖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 타율성론. 타율성론은요, 반대말이 자율성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율적으로 활동해. 의 반대말은 뭘까요? 남에 의해서 활동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율성론인데요. 타율성론은 한국사가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변 외세의 간섭과 힘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중국이 커지면 중국에 붙었다가 일본이 커지면 일본에 붙었다가 몽골에 커지면 몽골에 붙었다가 이렇게 한국사는 좌지우지 되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일제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왜? 외세의 간섭. 외세라고 하는 게 일제고요. 너네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이 일본이 컸으니까 일본의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당파성론입니다. 이것도 내가 진짜 싫어하는 말인데요. 한국인은 셋 이상 모이면 싸우다 끝나 라는 말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조선 왕조의 정치는 당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조선 왕조의 멸망 원인이 바로 이 당쟁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파쟁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파벌의식. 그러니까 파쟁 이거 하나 붙여 있는 거예요. 파쟁의식이라고 하는 건 파를 나누어서 싸운다라는 거죠. 서론과 노론으로 나누고 또 노론이 그러니까 서인과 남인으로 나뉘고 서인이 또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고 노린이 또 시파와 벽파로 나뉘고 너네는 자꾸 이렇게 분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열주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으로 열등감을 일으키고 너네는 당연히 분열될 수밖에 없어. 왜? 너네 맨날 파벌을 만드는 애들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근데 이 세 개 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역사를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식민사학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일본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에게 통치를 정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약탈하기 위해 이 국가 총동원법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내는 일본이에요. 선은 조선이에요.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라고 하는 내선일체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개조하여 전쟁에 동원하려고 하는 정책이죠. 왜? 너희는 원래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일본과 조선이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일선 동조론을 뿌리로 둔 내선일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고대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요 고대사 배울 때 광개토대왕 릉비를 보면은 광개토대왕 릉비에서 무슨 일본인이 우리를 와가지고 막 파헤쳤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임나 일본부서를 얘기를 해서 가야에 일본부가 있었고 여기에서 너희들을 뭐 통치해줬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고대사를 왜곡을 해서 내선일체 일선동조론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임을 강조를 합니다. 왜요? 국가 총동원법에 이용하려고요. 더 편하게 조선인을 이용하려고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일본 신사를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사 이렇게 일본에 가면요. 기둥 2개를 세우고요. 이렇게 나무를 두고요. 여기에서 신사를 설치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신사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일본 신을 모셔놓고 여기에서 한국인들이 강제적으로 참배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조선 신궁에 일본인이 한국인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참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허리를 바싹 숙이고 있죠. 이 정도면 두목님이 나오셔야 하는 건데. 근데 이 조선 신궁이 어디 있었냐? 지금의 남산에 있어요.
남산의 중어리에 식물원이 있는데요. 그 삼순위 계단 올라가는 길이 조선신궁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요. 이걸 외우게 합니다. 황국, 신민, 서사. 이거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내용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황국의 신민이다. 여기서 황국이라고 하는 건요. 일본의 그러니까 황제의 표현인 거죠. 일제라는 표현입니다. 충성으로서 나라에 보답하겠다. 우리 황국 신민은 신에, 그러니까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협력하여 단결하겠다. 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단련, 어렵고 힘든 것도 이겨내어 힘을 길러 황도, 우리 황도라고 하는 건 그 일장기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 모양 있잖아요. 이게 우기승천기, 그 쭉쭉 뻗어나가는 그게 황도예요. 그거를 널리 펼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너희들이 외우면서 막 일본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상기시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걸 모든 초등학생과 모든 학생, 관공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 외우지 못하면요. 승진도 안 되고요. 우편 배달물도 못 받고요. 학교에서 잘려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걸 외우면서 자기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의 신민이라고 생각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궁성요배. 이건 좀 어렵죠? 궁성요배라는 건 일본 국왕이 있는 궁성. 다시 얘기하면 도쿄를 향해 하루에 한 번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유튜브에서 할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일왕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한국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합니다. 창씨개명인데요. 그럼 왜 이름을 바꾸게 했을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뿌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이름이 이성실이잖아요. 성실이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고요. 그쵸? 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근본입니다. 내가 태어난 근본인 거죠. 나는 이씨 집안에 성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근본을 없애고 이걸 일본식으로 바꾸라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꿔요 또. 근데 누가 바꾸냐면요. 누가 제일 먼저 바꾸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친일파들이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친일파들의 행적이 쭉 조사가 되는데요. 이 이후부터는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친일파들의 행적이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자료 집계가 안 돼. 이름을 너무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이름 바꾸는 방식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1941년 이제 학교를 소학교가 아닌 황국신민학교라고 하는 국민학교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썼죠.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국민학교에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로 졸업을 했습니다. 국민학교의 이름이 국민학교가 뭐냐면 국민을 만드는 학교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생각들을 갖는 국민을 만드는 학교를 만든 겁니다. 이게 일제 잔재예요. 그래서 내가 3학년 때 바뀌었나? 4년인가? 3년인가 4년에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초등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되게 오랫동안 썼다라는 거죠. 41년부터 93년까지 썼으면 근 50년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은요. 나 말고 송다희쌤 말고 나머지 1, 2,
4반 선생님은요, 국민학교 졸업생입니다. 가서 읽으진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말과 우리 글을 사용하는 것과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왜요? 안 되잖아요. 우리말이 어딨어. 일본어로 해야지. 한글 신문까지 폐간시킵니다. 그러면서 내와 선은 하나다. 잘 보세요. 이 친구가 끌고 가죠. 이 친구는 끌려가죠. 이게 일본이고요. 이게 조선입니다. 일본이 끌고 가는 거에 조선이 발맞춰서 가는 거예요. 절대로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앞과 뒤가 있죠. 이들이 얼마나 지독한 애들인데.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느냐? 우리나라는요, 절대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단 식민사학의 대항에서 우리 역사를 연구를 합니다. 첫 번째,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민족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 민족주의 사학은 당연히 민족주의적이겠죠.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국사에 뭐를 강조하는 걸까요? 한국사에 뭐를 강조했지? 아, 맞다. 자주적 발전. 다시 얘기하면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들을 강조하고 이러한 강조 속에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채호의 독사신론 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선 상고사 같은 게 있고요. 여기서 그 유명한 식민사학을 비판하면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라고 하면서 민족의 주체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채호 다음에 박은식 역시 언론인이자 교육자로서 활동을 했고요. 초기에 이미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통사나 한국 운동 지열사 같은 독립투쟁사를 쓰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민족주의 사학. 그걸 1930년에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이 신민족주의 사학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자주적인가 하는 고대사 중심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 사회경제사학은 누가 봐도 사회가 들어가 있고 경제가 들어가 있죠. 백남훈 등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경제사학을 정립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경제가 우리가 발전되어 있다. 누구와 같이 한국사는 세계사와 동일한 발전 과정을 밟아왔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사의 보편적인 발전 과정을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정체성론을 반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을 합니다. 우리는 정체된 게 아니라 동일한 발전 과정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사회 경제사라든지 조선 봉건사회 경제사 등을 저술하면서 조선의 경제가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조직이 되는데요. 이 진단학회는 일본 학계에서 연구 방법을 그러니까 있는 물건으로 실증적인 사학을 연구를 합니다. 그게 실증사학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문서를 근거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료로 역사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료를 실증 연구를 한다라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한국사를, 그러니까 일본사뿐만 아니라 한국사도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여기 부분이죠. 민족주의 정신, 민족 정신과 민족 문화의 부정. 이 부분.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수행에 잘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동아 정책, 일본이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 총동원법을 사용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일제는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흡수시키려고 하는 동아 정책을 사용하였다. 동아 정책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래서 내선일체 정책을 위해서 일선 동조론을 주장하고 각국의 각지의 신사를 세워 한국인을 강제로 참배하게 하고 한국 시민 서사를 외우게 하고 궁속노벨을 하게 하고 이름을 바꾸게 하고 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면서 한국 시민을 만들려고 하는 학교로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 일련 속에 식민사학이 있다. 식민사학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역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민족사학은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경제사학이 있고 일본의 영향을 받은 진단학회가 있다. 이들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여 식민사학에 대항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역사를 바로 알고자 하는 이유는 일본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의식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역사의식을 정립하여 이러이러하게 역사를 알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논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 이해됐나요? 너무 빠르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술 준비를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논술 부분, 논술 써야 하는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띵동띵동 퀴즈가 없습니다. 띵동띵동 퀴즈가 없는 게 띵동띵동 퀴즈입니다. 땡. 그러면 여기서 수업 끝.